현재 전 세계가 국가별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입국 예외 허용을 한 나라가 있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경우 국가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입국을 허용했는데요. 바로 중동의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한국의 기업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허락하여 현대건설을 비롯한 25개 한국 기업의 관계자들 106명이 쿠웨이트로 출국하게 됩니다. 항공기 운항 비용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교민과 기업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쿠웨이트는 외국인 입국 금지 및 항공편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해 이와 같은 조치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도착한 사람들은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마련한 숙소에 2주간 혼자 지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는 한국 당국의 대처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데다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수출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비행기가 쿠웨이트로 출발하면서 진단 키트를 싣고 쿠웨이트에 가는 김에 기업인도 실어 가는 것으로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많은 기업인들이 투입된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인구는 410만 명 정도이며 면적도 한국의 5분의 1이 되지 않는 다소 작은 국가이므로 이번 사태에서 극도의 봉쇄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같은 특별 전세계 허락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쿠웨이트 당국도 결정적으로 한국의 진단키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 등은 한국의 키트를 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테스트를 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키트를 받기 위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막판까지 한국을 입국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제외할 것이냐 크게 고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말고도 미국이나 기타 수많은 쿠웨이트의 우방이 존재하므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라크와 붙어있는 쿠웨이트를 보호해주는 국가로 미군도 주둔해 있는 곳이기도 하며 걸프만을 지켜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쿠웨이트 왕실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단키트를 실어오는 비행기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한국 전세기를 허락해주기에 이른 것입니다. 40만 개의 키트는 쿠웨이트의 전 인구에 가까운 테스트량을 커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키트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프리패스가 되는 정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국가의 스왑 딜은 지난 모로코에서 키트를 수출하고 교민을 데려오는 딜을 연상시키는데, 이번에는 한국 기업인들이 입국을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성과를 이뤄낸 사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에서도 이렇게 기업인을 쿠웨이트에 입국시키려는 이유는 쿠웨이트에서 진행되는 엄청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쿠웨이트의 알주로 LNG 터미널 건설 등 각종 기업들이 쿠웨이트에서 받은 수주들을 위해 쿠웨이트에 입국해야 했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쿠웨이트만 바다 위 인공섬에서 걸프만 바닷길 36.1km를 잇는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을 준공하면서 쿠웨이트의 자부심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장 교량 중 하나를 완성해준 공적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G20 화상회의에서도 강조한 국가 간 경제 교류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맥락과도 일치하여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이와 같은 기업인들과 의료 지원이 교환되는 성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쿠웨이트에 기업인을 내려준 비행기에는 쿠웨이트 교민 220여 명이 한국 리턴편으로 귀국하는 것도 덤으로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의료기술은 전 세계의 기업인들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가진 한국만은 예외라는 특별 대우가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화면에 두 가지 주제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돈 되는 라디오에서 이번에 또 멤버십 운영을 런칭했죠. 제 생각에 너무 일방향적으로 소통이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멤버십을 구독자분이 가입 후에 관심 기업에 대해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기업 개요 정도 분석해서 올려드리면 제가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돈 되는 라디오의 다른 많은 구독자분들과 관심 기업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댓글로 그 기업에 관해 다른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스터디도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아서 멤버십 운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거나 제가 댓글에 링크 고정해뒀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오픈 채팅 소통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모두를 위한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가지 이슈 들어가 보죠.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에 대한 이야기죠.
삼성의 사업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CE 사업부, 가전하는 데죠. DS 사업부, 그리고 IM 사업부는 IM은 뭐 스마트폰 주로 하는 데고,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언급드렸던 DS가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로 나뉘는데, 여기가 그중 크게 보면요, 그 중에서 반도체가 또 메모리랑 비메모리로 나뉘고, 또 그 비메모리가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로 나뉘죠. 여기서 시스템 LSI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뭐 AP 같은 거 설계 같은 거 하는 부서고, 파운드리는 제조를 하는 부서죠. 자, 물론 뭐 시스템 LSI에서 검사도 하고 뭐 자세히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자 조금 복잡했지만 어쨌든 삼성은 이 분야에 기업에 명운을 걸고 비메모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DS의 또 다른 분야인 삼성 디스플레이도 LCD를 지금 완전 접고 QD OLED에 명운을 걸고 지금 올인을 선언했잖아요. 뭐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삼성은 여전히 메모리도 잘하지만 비메모리까지 먹겠다, 뭐 고전 차이. 소니를 고객사로 삼성이 이번에 연이어 따냈다 라고 주제를 잡았지만, 소니뿐만이 아닙니다. LG도 삼성 거 쓰고 이미지 센서, 샤오미도 삼성 이미지 센서 쓰고요. 이번에 노나셀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차세대 소니의 그 5G 폰, 그러니까 소니는 이미지 센서 최강자거든요. 40%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사의 5G 폰을 출시하는데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굳이 갖다 쓰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상존하겠지만, 기술력이 소니가 인정을 안 했다면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삼성을 안 썼겠죠. 이번에 1억 800만 화소를 양산하고 있고, 연내 1억 5천만 화소까지 이제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데, 자, 노나셀이라고 언급드렸죠. 이게 나노를 거꾸로 한 거 아니냐, 나노를 갖고 거꾸로 하면 노나잖아요. 근데 뭐 그건 아니고요. 노나가 그리스어로 숫자 9을 의미하죠. 이 9개의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인 픽셀이라는 개념이 결국에 들어가거든요. 픽셀이 9개 있으면 3 곱하기 3 형태로 배치를 해서 촬영 환경에 따라서 병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는 조금 밝을 수 있게, 밝을 때는 더욱 섬세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센서를 구현한 게 노나셀 기술을 통해서 했다, 이런 건데, 이게 픽셀을 이렇게 9개씩 병합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반도체가 다 그렇지만 이미지 센서도 엄청 작고, 병합하는 그 픽셀 수가 증가할수록 픽셀 간의 이미지니까 색상 간섭 현상이 역시 심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누구나 뭐 쉽게 이해하던 기술이었지만 구현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역시 이번에 삼성이 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픽셀 간 분리막을 만드는 특허 아이소셀 플러스 기술을 이용해서 인접 픽셀 간의 간섭과 뭐 어떤 빛 손실, 산란 이런 현상을 방지한 거죠. 즉 기술을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서 극복한 거죠. 그 전에 2 곱하기 2 병합을 했던 게 소위 이제 4가 그리스어로 테트라죠. 테트라셀인데, 테트라셀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니가 그것을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냥 자사의 저가폰에 넣은 것도 아니고 5G, 소니가 처음 출시하는 엑스페리아 1 마크 2에 이제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탑재되는 거고요. 후면에 카메라 4개 중에 하나에 이제 삼성의 아이소셀 슬림 SOK 3T2를 탑재하고, 전면 카메라에 800만 화소짜리에 이제 뭐 또 거기도 뭐 아이소셀 그 슬림인데 그 버전이 조금 다른, 뒤에만 이제 원래 3T2인데 4H7을 채택합니다. 소니는 전작 엑스페리아 1에서도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넣었었죠. 지금 소니의 점유율이 이미지 센서에서 48%, 그리고 삼성전자가 21% 수준이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물론 삼성이 이제 계속 따라 붙고 있지만, 근데 소니 같은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에 있어서는 그런 회사가 굳이 2등,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등이니까요. 굳이 2등 거를 갖다 쓴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경우라고 업계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출시된 이제 LG전자와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도 이미지 센서를 공급한 바 있고, LG전자로 치면 LG의 그
V60 synQ 후면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6400만 화소였죠. 그때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적용했고, 그리고 전면 1000만 화소와 후면 그 1300만 화소 초광각 다 삼성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Mi 10 프로에 삼성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가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삼성이 그래도 일단 2위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점유율로 보자면 단가 경쟁력도 삼성이 어느 정도 영업을 치고 있다. 그러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선 따라잡고 있고, 심지어는 뭐 1위 업체 거 또 따오고 있다. 1위 업체도 자기 거 안 쓰고 소니 거 쓴다. 아, 소니 거래요. 죄송합니다. 소니 거 안 쓰고 삼성 거 쓴다. 뭐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갤럭시 S20 울트라에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소니께 더 좋다 이런 생각했으면 소니 걸 썼겠죠. 자기의 정말 이 모든 기술력을, 갤럭시 S20 울트라가 정말 카메라에 목숨을 건 그 폰이거든요, 이 스펙에. 근데 소니께 만약에 더 좋았다 그러면 갖다 썼겠죠. 왜냐면 휴대폰이 일단 이미지 센서 몇 개 더 파는 것보다 휴대폰이 이제 완성도 있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소니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삼성 거 쓴 거고, 뭐 요 정도로 지금 뭐 삼성전자 라인 일부도 이미지 센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뒤를 보면 이미지 센서 시장이 갈수록 커져요. 차량에도 뭔가 장애물 감지하려면 그런 센서들이 필요하고, 휴대폰도 계속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휴대폰이 이렇게 폴더블 폰이나 이렇게 더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결국에 또 카메라 더 들어갈 이런 캐파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여러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후쯤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준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배터리 3개 업체, 배터리 3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제목에는 뭐 LG화학을 써놨는데, LG화학이 유별나게 요즘 잘하고 있어요. 배터리 3개 1위가 거의 눈앞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연간 기준으로 보고 앞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컴다운 될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어떤 점유율이 조금 컴다운 될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특수가 좀 있어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막 4위 뭐 이렇게 했던 회사가 지금 압도적으로 세계 2위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 3위를 한참 따돌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단한 성과를 일단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 특수라고 부르는데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뭐 다들 알았던 내용이죠. 작년부터 테슬라,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부터 테슬라의 이제 모델 3라든지 이런 중국형 테슬라 터슬라라고 부르던데, 거기에 이제 LG화학의 배터리가 파나소닉하고 같이 공급하긴 하지만 일부 이제 차지를 했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LG화학은 그 외에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고, 물론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이슈는 또 논외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수요 위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배터리 시장 전체 수요 위축이고, 점유율 관계에서 보면 이제 LG화학이 뛰어나게 잘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G화학이 이제 2월 기준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죠. 시장 점유율로 치면 29.6%, 그러니까 사실상 30%, 사용량으로 치면 1700메가와트아워 정도 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150% 오른 수준입니다. LG화학이 지난 1월에 1671 메가와트아워 정도, 한 22% 세계 점유율이었으니까 점유율이 무려 8%가량 급등했죠. CATL 이미 박살냈고, 뭐 비아디 박살냈고, 파나소닉하고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제 LG화학이 그럼 왜 이렇게까지 상승했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테슬라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3 배터리를 전량 LG화학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난 1월만 해도 이제 파나소닉과의 격차가 상당했는데, 2월에는 LG화학이 거의 지금 독점 납품 수준으로 이 상하이 공장 물량을 해주고 있고요. 테슬라 이제 SUV, 그러니까 모델 Y에 들어가는 물량에서도 LG화학이 어느 정도 이제 해주고 있다. 물론 파나소닉과
뭐 테슬라는 그 여전히 끈끈한 관계예요. 근데 단지 테슬라가 이제 뭔가 공급사 다변화 해서 파나소닉한테 의존하고 있다가 뭔가 그쪽에서 공급이 끊긴다던가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OLED 받잖아요. 소형 OLED. 그런 거 공급처 다변화하려고 LG화학한테도 조금 받고 BOE도 계속 두드리고 BOE는 품질 테스트도 못 통과하지만 그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이제 공급처 다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LG화학 같은 기술력 좋은 회사가 수주를 따낸 거고 이제 공급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LG화학은 루시드 에어 제가 언급드렸었죠. 루시드 모터스에 그쪽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뭐 폭스바겐, 르노 그리고 뭐 대형 파우치 분야죠. 이쪽은 GM, 현대도 그렇고 GM과는 뭐 합작사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이 34.1% 정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한 4-5% 정도 이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CATL이랑 비아디는 완전 박살났습니다. CATL이 마이너스 40%의 성장률, 그리고 비아디가 84% 마이너스 84%의 성장률로 완전히 쪼꼬럽 아래로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스러운 언어를 쓸 뻔했네요. 근데 물론 이제 3월, 4월 갈수록 중국의 이제 정상화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아직 좀 부족합니다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유럽에서의 어떤 여파도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데는 또 유럽에서 꽤나 많은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다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유의미한 수치들을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